네, 앞 시간에 이제 의무교육이라든지 공교육의 그 측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토의했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그 의무교육 수준을 지나서 소수의 엘리트를 고등교육을 시켜야 하는 그 측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. 원래 이제 고등교육 하면은 어드밴스드니까 모두를 다 의무교육 똑같이 교육시키는 이것을 넘어서 소수의 나중에 이 사회에 커다란 기여를 할 사람을 좀 잘 선발을 해가지고 나중에 커다란 업적을 쌓고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엘리트를 키우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것이죠.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엘리트를 선발을 해서 고등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등교육 어떤 장학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일부 성적 장학생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엘리트를 선발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. 시험 잘 봤다고 해서 그것이 꼭 엘리트 있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원래 의미의 고등교육하고는, 그리고 이제 한국의 대학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과연 고등교육인지 거의 그 공교육의 한 측면이 돼버렸죠. 우리나라 대학, 이것이 또 학문의 자유, 교육부의 어떤 통제라든지 하는 데서 이렇게 자유스럽지 않고, 실제로 우리 대학 교육도 이제 커다란 그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, 어떤 교육의 자유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국가가 이제 성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?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그 대학의 경쟁력을 과연 가지고 있는지, 외국의 어떤 연구 대학 이런 데하고 겨뤄서 그 국제적인 탁월한 그런 연구 성과 같은 것이 나오는 그러한 그 연구 중심의 대학, 이런 그 대학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하는 것이 참 의문이죠. 아주 고만고만한 국내 논문 이것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엘리트를 뽑는 그런 거하고 달리 이제 어떤 직업교육도 있을 수가 있죠. 직업교육은 국가가 어떠한 별도로 국가의 어떤 지원이 없어도 이것은 이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어떤 직업훈련을 받아가지고 어떤 자격증을 땄다 했을 때 그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에 사회에 나가가지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은 그 급여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. 그 급여 차이에 이제 이것이 발생이 되니까 결국은 직업교육에 내가 투자를 얼만큼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수익률이 계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런 수익률에 따라서 내가 이 정도까지는 투자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 자격증을 가지고 더 나은 그런 그 보수를 획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 시장 원리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국가가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없는 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이제 엘리트를 키워가지고 고등교육을 시킨다 하는 것은 그 선발된 사람이 직업교육처럼 급여를 훨씬 더 많이 받는다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나중에 그 국가 전체 또 사회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커다란 연구 업적을 쌓는다라든지 하는 것이 나중에서 나올 수 있는 또한 우연적인 요인이 매우 큰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하나의 고등교육 체제로서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.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그러한 제도가 잘 정착이 될 수 없는 그런 풍토가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평등의식이 너무나 지나치다 하는 것입니다. 이 평준화 교육하는 것도 일종의 그 평등의식이 낳는 그러한 그 체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, 평등주의, 모든 거를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기회의 평등이다 하면은 사실은 괜찮은 평등이죠. 모든 기회를 사람들한테 똑같이 주고 그 속에서 이제 경쟁을 한다. 그런데 이 기회 평등이라 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이 강조가 되면은
사람마다 있을 수 있는 어떤 그 우연적인 요소, 이것이 이것이 이제 발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예컨대 이제 우연적인 요인이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그 집안의 매력이 예컨대 인문학을 공부를 많이 했었던 그런 그 부모 밑에서 그 어떤 자녀가 컸다.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인문학자로서 이제 성장을 한다라든지 하면은 커다란 업적을 낼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. 그럴 가능성이 있다 했을 때, 예컨대 기회평등으로 보자면은 똑같이 시험을 봐서 인문학에 그 사람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 그러한 그 연구대학, 이런 데에 시험을 잘 본 사람이 당연히 가야 되죠. 근데 이 사람이 그 시험 외로도 어떠한 그 주변에 그 커뮤니티에서 이 사람을 추천을 함으로써, 이 사람이, 그런 그 분야에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추천 제도가 일종의 그 어떤 장학의 제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단지 시험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잣대, 이것만 가지고서 선발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융통성 있고, 뭔가 나중에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크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평등 만능주의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 한국 사회는 그 용납을 못하죠. 그런 거를. 여기에 이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평등한 속에 여기에 그 진주가 섞여 있을 수가 있는데, 이런 거는 전부 내다 버리는 그런 그 우를 범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그 문제다. 어떤 그 엘리트를 뭐 시험을 봐서 이렇게 뽑는 그런 것은 엘리트가 아니고, 그 커뮤니티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. 그러면은 그 사람을 장학금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맞는 그런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지원을 한다라든지, 일종의 기여장학금 그런 제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이 평등 만능주의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기여장학금에 의해서 이 사람이 좀 더 나중에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연구대학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는 그 길이 대부분은 막혀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허용이 거의 되지를 않죠. 만약에 이런 그 엘리트들이 가서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대학,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연구대학이다 하는 것은 이제 거의 그 대학원 대학이라 이런, 그 중에서도 좀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이제 경쟁력을 겨룰 수 있는 한두 개 소수의 그 대학원 과정,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나머지 일반적인 대학은 전부 다 공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80%의 그 모든 학생이 가는 것인데, 사실 옛날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그 오버 퀄리파이드 된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이죠. 꼭 필요한 인재, 대학 교육 숫자로 보면은 그만큼 필요치가 않은데 숫자만 많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국가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그 인재하고 이게 이제 미스피트가 발생하면은 그 많이 공부를 했는 그런 고급 인력의 프로레타리아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. 취직은 잘 안 되고,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뭔가 나는 이만큼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일할 자리가 없단 말이냐 하는, 이것이 이제 엄청난 좌절로 다가오겠죠.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아졌을 때 이것은 그 정치적으로 엄청난 그 불안의 그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. 그래서 사실은 이 과거와 같이 소수의 엘리트가 쭉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연구 분야 이런 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이 평등주의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용인할 수 있는 이런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, 그런 지적 영역에서 연구를 거쳐서 어떤
지금 현재까지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분야의 그 난리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어떤 경계선상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이 무지의 영역 이런 데서 이제 연구를 하는 리서치라고 그러죠.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. 근데 한국의 고등교육, 대학교육은 그런 것보다는 대부분 일반 공교육하고 이제 비슷하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고급의 어떤 지식을 리서치하는 연구하는 그런 그 영역은 그야말로 학문의 자유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상하탐빈이 하는 그런 그 학문의 자유 이것이 이제 필요한 영역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영역은 누구한테 어떤 관리 감독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닌 이 테니어라고 그러는 그 종신 재직권 이런 거를 이제 득한 원로 교수 이런 사람들이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직을 하고 있는 것이죠. 자기가 이제 종신 재직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하니까 누구 눈치 안 보고 나름대로 이 학제적인 연구도 좀 해보면서 정말로 고급의 어떤 그 지식을 창출을 해내고 그러면서 또 이제 뽑혀서 올라왔는 그런 엘리트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그 토제처럼 양성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글로벌한 그런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런 그 시스템이 이제 돼야 되는 것이죠.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한국의 어떤 그 고등교육 체계가 다른 나라하고 이제 그 경쟁을 하면서 대학다운 그러한 그 위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말씀을 드린 그 지식의 영역 이 부분은 우리가 하이에크 1장에서 이제 자유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자유란 누구로부터 강압을 받지 않는 즉 노예 상태가 아닌 그러한 것이 자유다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 정의로부터 시작을 했죠. 근데 오늘 24장에서의 그 자유는 이제 이것저것 쭉 공부를 했는 그 마지막 장인데 여기서의 자유는 개인이 노예 상태를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서 자기의 어떤 이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 지식을 쌓음으로써 그런 능력을 갖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개인이 좀 더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인이 되고 이렇게 성장이 되어 있는 개인이 됐을 때 그 자유의 어떤 그 더 높은 그런 경지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.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교육도 받고 연구도 하고 지식을 이렇게 쌓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진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? 도덕적으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다 더 제대로 생기는 것이죠. 그런 것이 없는 사람과 그런 것이 이제 있는 사람하고는 같은 개인이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그 퀄리티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랬을 때 더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개인은 어느 쪽이냐 하면은 이와 같은 그 지식을 잘 개발을 한 그런 개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런 상태가 되려면은 이 지식의 영역에 있어서 국가가 뭐 단일화된 어떤 그 플랜, 계획을 가지고서 이것을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선택을 개인들한테 맡기는 그런 그 융통성을 반드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런 그 요구에 한국의 공교육, 고등교육 체제는 아주 반대 방향으로 지금 너무 심하게 가 있다 하는 것이 아주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여러분 그동안 하이에크 자유환경론 같이 경청을 해주시고 함께 공부를 한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